즉석식품, 배달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만든 선진국병. 장뿐만 아니라 관절, 피부, 눈 등 다양한 곳에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 크론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 톡톡. 안녕하세요, 노은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론병 2탄, 크론병의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고성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의 고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 크론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많이 공부도 하고 찾아도 봤는데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크론병과 치질을 좀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두 질환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크론병 환자에서 다양한 형태의 항문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크론병에서 발생되는 항문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치루와 농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질은 일반적으로 크론병과는 연관이 크게 있지는 않고요. 흔히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문 질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론병과 치질은 다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크론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주로 복통, 설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좀 크론병을 앓고 계신 분들 일상생활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등증 이상의 증상을 보이게 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 대표적인 학업이라든지 또는 직장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벌써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어서 톡톡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Q&A. 안녕하세요. 크론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평소에는 물을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않다가 2달 전부터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1리터 정도 마시고 있는데요. 물 때문에 설사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크론병을 앓고 있으면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나요? 교수님, 크론병을 앓고 있으면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한번 이번에도 하나, 둘, 셋. 아니, 제가 왜 X를 들었냐면 우리가 설사 많이 하면 탈수 증상이 있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좀 물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X를 들었는데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물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크론병에서 나타나는 설사의 특징은 분비성 설사거든요. 염증성 설사라고 해서 우리가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설사와는 별개의 설사고요. 그런 것들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크론병 좀 증상이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았다면 어떤 검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크론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단일한 검사로서 크론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되겠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에서 크론병과 관련된 소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론병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구강에서부터 소장, 대장까지 우리가 염증이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는 주로는 대장과 소장의 일부만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장은 굉장히 넓은 영역이고 내시경으로 모두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T나 MRI를 통해서 소장에 대한 염증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변을 통해서도 환자의 장 염증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칼프로텍틴이라는 검사가 있고요. 다만 이 검사는 환자의 염증 상태를 볼 수는 있지만 이 검사가 올라 있다고 해서 값이 상승되어 있다고 해서 크론병을 이제 진단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제를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이 치료 반응을 보는 목적으로 이러한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진단을 했어요. 그럼 이후로의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네, 치료법은 이제 약제, 우리 내과적인 치료가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약제로는 스테로이드와 생물학 제제라고 하는 약제들, 면역 조절제가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약재들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크론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일단은 크론병 자체가 우리 희귀 질환,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약재 사용입니다. 항생제를 함부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소염 진통제를 너무 과량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장관 내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조금 더 호발시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약재를 사용할 때는 꼭 상담하시는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식사나 이런 것들도, 식이습관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먹는 것, 음식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혹시 뭐 식단이 따로 있을까요? 이 크론병 환자에서 이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달거나 짠 음식은 육류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것이 좋겠고, 단백질은 이제 생선 종류의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이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크론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크론병은 역시 합병증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미 진단된 환자분들인 경우는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약제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약제를 잘 유지하시면서 적절한 간격으로 내시경이나 우리 MRI 또는 CT와 같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 톡톡. 오늘은 선진국 병이라고 불리는 크론병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고성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희귀병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크론병. 꾸준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거나 사라졌다 해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과 식생활 개선, 꾸준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